아빠, 오늘은 우리가 이거밖에 못 가져왔어. 아빠 식초 따뜻해.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가온 그룹의 정문을 나서는 최고급 세단 세대가 미끄러운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날려 시야를 가렸지만 뒷좌석에 앉은 진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성민의 기일이자 생일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영숙은 검은 코트의 깃을 여미며 떨리는 목소리로 성민이 아버지 오시라고 이렇게 눈을 퍼붓는 것 같다고, 안 오면 섭섭하다고 때를 쓰는 모양이라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끝은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가온 그룹을 일구어낸 철의 여인이자 냉철한 경영자였던 그였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운 아비의 심정은 그저 텅 빈 벌판과 같았습니다. 차량 행렬이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서고 수행원들이 검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매서운 눈보라는 진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영숙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묘소로 향하던 진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숙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진호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뒤집어 쓴 소녀 은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더 어린 남자아이 민호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찌그러진 보온병을 열어 미지근한 물을 컵라면 용기에 부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따뜻해질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뜨거운 라면이야. 은지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묘비를 향해 2 손을 모아 절을 올렸고 민호도 누나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장 경건한 제사를 올리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묘지 관리인이 빗자루를 들고 성큼 다가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갖다 놓느냐며 은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민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리 가요. 우리 아빠 밥 챙겨드리는 중이에요. 아빠가 추울까봐 따뜻한 거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은지가 작은 몸으로 묘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진호의 천둥 같은 호통의 관리인은 사색이 되어 물러났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꽁꽁 언 붉은 손으로 동생의 콧물을 닦아주던 은지의 눈매를 본 순간 진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아들 성민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영숙 역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게 누구 묘소냐고, 왜 여기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죄송하다고,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은지는 보온병과 빈 컵라면 용기를 가방에 넣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약, 한 마리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를 묘비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이거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래도 꼭 드시고 우리 꿈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은지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그 말이 진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 영숙은 묘비로 달려가 은지가 남긴 쪽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비뚤한 글씨체는 성민이 어릴 때 쓰던 필체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인지, 왜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아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아이들의 신원을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지만 단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눈보라 속을 바라보던 진호의 가슴 한구석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가온 그룹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자신의 명성과 재산이 저 아이들이 남긴 컵라면 하나보다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진호가 도착한 곳은 철거 예정지 표지판이 붙은 가파른 달동네였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입구에서 내린 진호는 가파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허름한 판자집, 창문이 깨져 비닐로 덧대어 놓은 그 좁은 단칸방 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0원, 1000원, 1500원, 이거 합치면 오늘은 얼마야? 은지는 폐지를 정리해받은 동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디가 그렇게 아파? 은지가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찬장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알약 한 통뿐이었고 은지는 그 약을 반으로 쪼개 민호에게 먹이며 엄마가 오시면 진짜 약을 사주실 거라고 동생을 달랬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벽면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전모를 쓴 성민이 한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성민은 진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 왜 자신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는지 그 진실의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본 사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작년 가온 그룹의 하청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죽은 노동자가 바로 성민이었고 당시 진호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덮어버린 죽음이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진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내 서윤 또한 남편의 빚을 갚으려다 쓰러져 지금 병원에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호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였구나. 내가 내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구나. 진호의 절규가 어두운 달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보물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며느리 서윤을 VIP 병동으로 옮기고 최고급 의료진을 붙인 진호는 다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겁에 질려 문을 열어주지 않더는 집 앞에 무릎을 꿇은 진호는 이번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너희 엄마를 살려주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지가 쥐고 있던 낡은 우산을 떨어뜨리고 진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을 때 진호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가온 그룹의 화려한 저택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진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벼랑 끝으로 민 배후에는 분명 기철 전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잠든 은지와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하마. 우리 성민이가 못한 거. 이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진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온 그룹의 대저택 2층, 은지와 민호가 새하얀 침구 위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확인한 진호는 서재로 내려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온 성민의 사고 보고서는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잔인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당시 진호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단순 추락 사고라는 보고를 받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펼쳐본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성민의 작업일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온 그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에서 현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고, 사고가 나기 직전 기철 전무가 주도하던 대규모 자재 횡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의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기철 전무가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이라며 나를 협박한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가온 그룹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기철이 자신의 아들을 협박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진호는 의자를 걷어차며 포효했습니다. 그 시각 기철은 서울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밀하게 언론사 국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호 회장이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들을 데려와 손주라고 우기고 있으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짜 손주 논란을 대대적으로 터뜨리라고 지시하는 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철은 진호가 충격으로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가온 그룹의 주식을 매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회장실로 기철을 불렀습니다. 기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책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며 기철의 역겨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성민이가 죽던 날 현장에 있었나? 진호의 낮고 서늘한 질문에 기철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시느냐고 회장님. 마음 아프실까봐 자신이 다 정리하지 않았느냐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기철의 눈 뒤에 숨겨진 그 악마 같은 탐욕을 말입니다. 진호는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성민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다시 수소문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입이 막혔던 현장 인부들은 진호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비의 심정으로 애원하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고리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잘려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기철의 비서가 현장을 서성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서 영숙은 은지와 민호에게 정성껏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식탁 위에 놓인 고기 반찬을 보고도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주머니 속에 몰래 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이 왜 먹지 않느냐고 묻자 은지는 나중에 배고플 때 엄마랑 동생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은지를 끌어안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할머니가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오열했습니다.
진호는 거실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철에게 가장 처참한 복수를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의 공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가온그룹, 박진호 회장의 숨겨진 혼외자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의혹과 함께 며느리 서윤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 갔던 은지는 아이들의 손가락질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병원에 누워있던 서윤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카메라 세례에 발작을 일으키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것이 기철의 시나리오임을 알았지만 당장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철은 이사들을 포섭하여 진호의 회장직 사임안을 건의할 준비를 마쳤고 진호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과 며느리를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사임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사기꾼의 자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기철의 협박에 진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민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담긴 보물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은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아빠가 늘 보물처럼 간직하던 낡은 다이어리와 USB가 달동네 판자집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비서실장에게 특수경호팀을 붙여 달동네로 향하게 했습니다. 기철의 방해 공작을 뚫고 아들의 유산을 확보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온 그룹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기철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진호의 눈에는 30년 경영 인생 중 가장 차갑고 매서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철 전무가 쳐놓은 가짜 뉴스에 덫에 걸려 가온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던 그 시각 진호는 비서실장과 함께 다시 그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은지가 말해준 아빠 성민의 마지막 유산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철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철이 보낸 정체 모를 사내들이 이미 달동네 골목 어귀를 봉쇄하고 진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열라고 지시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밝히려는 자들 사이에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혼란을 틈타 성민이 살던 판자집 지하 창고로 몸을 던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진호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바닥을 긁어대며 은지가 말한 보물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시멘트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한 순간 진호의 입에선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기철의 자재 횡령, 증거가 담긴 USB와 함께 성민이 매일같이 기록했던 현장 일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흔적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에서 서윤을 지키던 영숙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병실에 정체 모를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들이닥쳐 산소호흡기를 낀 서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가짜 손주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고 악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유산을 품에 넣고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철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서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었고 그 충격으로 서윤의 심박수 수치는 위험천만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병실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너희가 인간이냐며 사요치듯 소리를 질렀고 경호원들을 동원해 무례배들을 끌어냈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영숙은 서윤의 손을 부여잡고 내 아들 성민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윤은 겨우 눈을 떠 진호를 바라보며 아버님, 우리 성민이는 아버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가온그룹이 정직한 회사가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온그룹이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찢어놓는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기철은 진호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기철은 가온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진호 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은지와 민호를 유괴범의 자식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려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는 아이들이 던진 돌팔매질에 이마가 찢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무서워하며 장롱 속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영숙은 상처 입은 손주들을 보며 기철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진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과 명예를 내려놓더라도 아들의 명예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철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진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 아침 가온그룹 본사 로비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철이 조작한 모든 유전자 검사 결과와 횡령 비리, 그리고 아들 성민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호는 성민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성민아, 내가 지키려 했던 가온그룹, 그리고 내가 남긴 보석 같은 아이들, 이 아비가 목숨 걸고 지켜내마.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진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고 진호는 그 폭풍의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둔 새벽 가온그룹 본사 앞은 이미 기철, 전무가 매수한 시위대와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손주 내세워 동정표 얻으려는 박진호 퇴진하라는 피켓을 흔들며 고함을 질러댔고 진호가 탄 차량이 나타나자 달걀과 오물을 투척하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호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기철은 이미 방송국에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배포하여 은지와 민호가 성민의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라는 충격적인 오보를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은 진호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은지와 민호 남매를 재벌가를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품인 USB를 꽉 쥐었지만 이미 여론은 기철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 남겨진 은지와 민호는 세상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TV 뉴스를 보던 민호가 누나, 우리가 정말 나쁜 아이들이야?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 보고 가짜라고 해? 라며 울먹이자 은지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아니야, 민호야. 우리는 아빠가 남겨준 보물이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은지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결심한 듯 아빠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빠 성민이 은지와 민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인 진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제가 기자회견장에 갈게요. 아빠가 남긴 진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위험하다며 만류하던 진호도 은지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죽은 아들 성민의 강직함을 보았고 결국 손녀의 손을 잡고 운명의 단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진호와 그의 손을 꼭 잡은 은지가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철은 무대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쓰다니 박진호도 이제 끝이군이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은지를 향해 정말 돈 때문에 회장님께 접근했나요? 엄마가 시킨 일인가요? 라는 비인간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은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빠가 준 컵라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시나요? 우리 아빠는 평생 가난했지만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다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은지는 다이어리 속에 끼워져 있던 성민의 사진과 손때 묻은 편지들을 한 장씩 들어보였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기철 전무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가온 그룹의 정직함을 지키려 했던 성민의 고뇌와 자식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순수한 눈물은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한 기철은 당황하여 수행원들에게 방송 송출을 중단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진실의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은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똑바로 선 진호는 기철이 있는 무대 뒤를 매섭게 노려보며 선포했습니다. 기철아, 내가 조작한 유전자는 가짜일지 몰라도 내 아들이 남긴 이 아이들의 눈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짜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진호의 외침과 함께 은지가 가져온 아빠의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서 기철 전무의 필체로 적힌 비밀. 장부의 위치와 이사들을 매수한 명단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성민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복선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철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진호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손주라는 오명 속에 숨겨졌던 가온 그룹의 추악한 비리와한 가장의 처절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은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진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은지의 진심 어린 호소가 전국에 생중계되던 그 뜨거운 순간 진호는 갑자기 밀려오는 가슴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단상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몰려든 기자들의 비명과 터지는 플래시 사이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은지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호가 응급실로 실려가 의식을 잃고 사투를 벌이는 사이 기철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병원 복도에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긴급 소집했고 회장의 건강 상태가 회복 불능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집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회장 취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버렸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은지와 민호는 영숙의 품에 안겨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은지의 눈빛만큼은 죽은 아빠 성민을 닮아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금고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가온그룹의 본사 비밀 금고가 아닌 성민과 은지가 살던 달동네 단칸방 벽장 뒤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의 열쇠였습니다. 은지는 영숙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하고 비서실장과 함께 다시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철의 수하들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은지는 어린아이의 기질을 발휘해 뒤뜰 담장을 넘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옛집에서 은지가 열쇠를 돌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기철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가온그룹의 비자금 장부, 원본과 함께 기철이 성민을 협박하며 산재 사고를 조작하라고 명령했던 육성이 담긴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한 듯 은지야, 내가 이 상자를 여는 날은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날일 거야 라는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각 주주총회장은 기철의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단상에 올라가온 그룹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며 투표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휠체어를 탄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진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기철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호의 뒤에는 아빠의 유품인 장부와 녹음기를 가슴에 품은 은지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선포했습니다. 기철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 대가를 이제 치를 시간이다. 진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지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철의 악랄한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사들을 매수한 정황이 담긴 장부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기철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기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철은 끝까지 발악하며 조작된 증거라고 소리쳤지만 은지는 차분하게 이건 우리 아빠가 목숨과 맞바꾼 진짜 증거예요라며 기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호는 몰려오는 현기증을 견디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쓰러졌던 거목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고 가짜라는 오명 속에 숨겨졌던 진실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진호는 은지를 바라보며 너희 아빠가 결국 우리를 살렸구나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철의 몰락과 함께 진호가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어린 손녀 은지가 진정한 가온그룹의 미래로 인정받는 장엄한 승리의 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철의 비리가 담긴 녹취가 주주총회장에 울려 퍼지던 순간 장내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 정적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기철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진호는 비로소 1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철은 끝까지 발악하며 박진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지만 은지는 아빠의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그 비겁한 뒷모습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배웅했습니다.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진실을 밝혀낸 어린 은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고 진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제 자식의 죽음조차 외면했던 못난 아비였다며 남은 생은 가온그룹을 정직한 기업으로 되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아들 성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진호의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호와 은지가 향한 곳은 서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서윤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며 서윤의 품으로 뛰어들었을 때 병실안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앙상한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며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다고 성민 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진호는 병실 문턱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한 채 서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너희를 길바닥으로 내몬 이 시아버지를 부디 용서해달라며 통곡하는 진호의 모습에 서윤은 오히려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성민 씨는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일군 가온 그룹을 지키지 못할까봐 늘 걱정했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저희 곁에 계시니 성민 씨도 편히 쉴 거예요 라는 서윤의 말에 진호는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가온 그룹의 본사 사옥 앞에는 성민의 죽음을 기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진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민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은지와 민호는 이제 당당하게 가온 그룹의 손주로 그리고 성민의 자식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은지는 자신을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에게 진실은 조금 늦게 올 뿐이지 절대 사라지지 않아라고 당당히 말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장롱 속에 숨지 않고 정원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인 진호와 함께 공놀이를 즐겼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서윤과 함께 정성껏 아침 밥상을 차리며 예전에 적막했던 대저택을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짜 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성민의 묘소 주변에는 노란 프리지어와 하얀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찌그러진 보온병에 담긴 컵라면이 아니라 영숙과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밥과 성민이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 재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성민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긴 보물들은 이 아비가 목숨 다할 때까지 지켜낼 테니 거기선 부디 아픔 없이 편히 쉬어라 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묘비 옆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하나도 안 추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랑 다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있어. 사랑해. 아빠라는 은지의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묘역에서 5 식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려오는 뒷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한 가족이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이야기는 결국 100년 뒤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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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지나가고 가온 그룹의 본사 로비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진호의 마음은 아직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며느리 서윤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회장실이 아닌 VIP 병동을 찾아 서윤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등 위로 진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라, 이 못난 시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 너희를 지옥 같은 삶 속에 방치한 나를 제발 용서하지 말아라. 진호의 피 끓는 참회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 또한 서윤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은지와 민호는 엄마의 머리맡에서 아빠 성민이 남긴 다이어리를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이어리에 그랬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할아버지 집에서 살자. 은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서윤의 무의식을 두드렸는지 서윤의 가녀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얗게 센 머리의 시부모였습니다. 서윤은 말도 나오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을 불렀고 진호는 서윤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진호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성민 씨는 늘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자신이 만든 건물이 아버님의 자랑이 되길 바랐던 사람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는 서윤의 말에 진호는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의 바위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병상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가온 그룹을 다시 세우고 성민의 이름을 명예롭게 복권시킨 것은 시작일 뿐이며 이제부터는 너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내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서윤의 회복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비로소 하나의 심장으로 뛰게 되는 진정한 해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가온 그룹의 교정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온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고 진호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민의 일주기를 며칠 앞둔 따스한 봄날, 5 식구는 정성스럽게 짐을 꾸려 성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은지와 민호가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컵라면을 올렸던 그 차가운 묘역은 이제 온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상 위에는 컵라면 대신 영숙과 서윤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따뜻한 쌀밥과 성민이 가장 좋아했던 정성 가득한 갈비찜, 그리고 화사한 풀이 지어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아, 이제는 배고프지 않지? 여기 내 처와 아이들, 그리고 이 못난 애비도 다 모였다. 내가 지키려 했던 가오는 이제 정직한 이름으로 다시 섰으니 이제 거기선 부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진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묘비 옆에 자신이 직접 그린 가족 사진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하나도 안 추워요. 할아버지가 학교도 보내주시고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밥도 해주셔요. 엄마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우리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은지의 말에 벚꽃잎이 대답하듯 묘비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진호의 손을 꼭 잡고 아빠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섯 식구는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아프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이 가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산길을 내려오는 진호 가족의 뒷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절망이 컵라면의 온기를 타고 사랑으로 피어나 결국 위대한 가족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